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비서까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제일교회 발 코로나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은데 정광훈 목사 이번 확진 판정으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 목사와 접촉한 사람들까지 추가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심상치 않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인 가운데 추가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그게 더 논란입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사형감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역적이라고 연일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정치권에선 특히 여권 인사들 중에선 이 김 회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을 옹호하는 발언들도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19 전염력이 높은 변종이 계속 등장해서 비상이다. 격리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파력이 6배 넘는 것도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선 10배 높은 슈퍼 변종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백신도 안 나왔는데 변종이 이렇게 나와서야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경계 의식이 느슨해진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인력 모두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는데 정작 치료할 의료진도 병상도 없어지고 있다.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조기에 막아야 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돼서 이제는 대치동의 연립 빌라도 반전세 전세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전세난이 아파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대체제로 꼽혔던 연립주택, 빌라까지 이 전세난이 번지고 있다. 덩달아서 빌라 전세도 없어지고 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빌라를 찾는 세입자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빌라의 전세가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월세가 120만 원까지 솟았다고 해요. 30제곱미터 빌라가. 보증금 5천만 원에. 문제입니다. 규제의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전세난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가중될 건지에 대한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통합당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3차례 위장 전입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유경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 해외 근무 이사 뒤에도 강남에 진학 목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의 주소를 뒀다. 어머니도 청약 가점을 위해 서울로 전입했다. 이거 위장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 쪽에서는 부양 목적이다. 청약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수해가 핥히고 난 뒤에 폭염과 악취, 집에서는 못 자서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수해 피해자분들의 생활이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례 양정마을의 축사는 절반이 텅 비었다. 안타깝게도 지붕 위에서 구출됐던 소의 상당수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라는 아픈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비가 와서 핥혔을 때보다 사실 더 큰 피해가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인데 더 큰 문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세 서울신문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론도 나오고 있다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주중에 이어서 주간조사에서도 민주당을 추월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 변해야만 재역전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실리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중도층을 겨냥한 개혁 행보에 일련의 효과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오늘 서울신문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민주당 1등 박용진 의원님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고시 3관왕 출신, 판사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명품 시그니처,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살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확진.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은데 그 중심에 있는 전광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형감. 광복회 회장 김원웅 회장이 사형감이다라는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제는 사형감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과연 김원웅 회장이 그의 독특한 잣대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논란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문자입니다. 문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측이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습니다. 잡히는가 했는데 다시 200명 가까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 온 국민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디든 위험, 툭 터진 코로나.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다시 우리 김정희 교수님 오랜만에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상당 시간과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 양상이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광훈 목사도 확진, 광복절 집회 접촉자 격리 비상이다. 비상입니다.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이렇듯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17분간 연설을 했고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제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받았고요. 그의 부인과 또 비서도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기자, 어제 뉴스 속보가 전해져서 저희 기자들도 발빠르게 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뿐 아니라 부인 그리고 비서까지 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건데 네. 전광훈 목사가 확진되는 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15일 광화문 집회에 본인이 이제 참석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7분간 연설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일부는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확진자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이 2차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는 방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제 정은경 본부장도 지금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서 그 시골 광화문 집회에 한 10,000명 이상이 모인 집회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이제 방역당국에서 2차 대유행을 걱정한 상황에서 크게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위기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구급차에 갈 때도 마스크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렇게요. 구급차에 방문을 해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는데 마스크를 내리는 것 별 관계가 없죠.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휴대전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확진 판정까지 이루어졌지만
이런 모습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채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연설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아예 손에 끼고 연설을 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아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서 연설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도 지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접촉을 하는 모습도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8월 15일 저 집회 때 정광훈 목사와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가적인 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고요. 자, 김재희 교수님. 네. 일단은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감염 숫자가 상당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정광훈 목사까지 감염이 됐다. 아내와 비서까지 감염이 될 만한 상황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방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누구나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게 방역 당국의 어떤 지침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향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분위기가 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발, 그러니까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소규모라도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처음에 사랑제일교회의 감염원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45번 환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전파되는 이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한 문제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교회 측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 확진으로 반박 기자회견이 좀 무색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재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그만큼 안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방어수단은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손을 잘 씻는다든가 부수적인 개인 방역 수칙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환경, 물론 평소에 마스크를 잘 쓰시는 분들도 때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빈도가 높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잘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교회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향에 있는 모 교회나 최근에 용인의 모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잘 착용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시설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15일에 정광훈 목사가 본인의 몸 상태와 관련돼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멀리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열도 안 나고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다. 우리는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사랑의 제일교회에 이 바이러스를 갖다 부은 건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어제 교회 측에서 마치 그 사랑의 제일교회 확진자 통계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듯한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측면에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로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일일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실제 열이 나지 않거나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음을 수차례 보여온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혹시나 코로나 확진이 걸렸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모여있는 저 집회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다중의 군중이 모여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확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러한 이 광장 집회 현장의 근처도 가지 말고 예. 자가격리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게 공인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사실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저 광화문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러한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정광훈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비말이 얼마든지 튈 수 있는 연설을 또 하게 되는데 저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게 됐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가 되게 된다면 지금 있게 되는 2차 이 감염에 대한 대유행 전조 앞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훨씬 더 큰 기름을 분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 관련된 사람들이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부 당국에서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내용들을 따르게 될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조금 유의해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고승득 변호사님, 판사님 출신이시잖아요. 그 검찰이 법원의 보석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최근에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정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치료 중이잖아요. 만약 보석이 취소되면 그럼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격리가 해제되고? 이거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제 심리를 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리 자체가 안 열릴 거다. 지금 현재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그 공판기일이거든요. 당장 이제 이 재판부터 연기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확진자의 경우에 보석 취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냥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소환해가지고 신문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치료된 2, 3주가 지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 재판부에서 당사자 소환할 필요도 없이 보석 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병원 있는 상태에서도 일단 그 재구속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사랑제일교회밤 감염이 319명에 달합니다. 함께 보시죠. 319명 확진. 전체 교인 4,066명 중 2천여 명 검사가 됐는데 누적 확진자 수가 319명, 16%. 교인과 방문자 등 1,045명에 대해서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인천에 13명, 서울에 209명, 경기에 85, 충남, 대전, 대구, 경북, 강원, 많은 곳으로 지금 거의 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김 교수님. 야,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특히 청정 지역이었던 울릉도에도 사랑의 제일교회에 다녀갔던, 분들이 울릉도를 방문해서 지금 울릉도도 뒤집혔다고 하고요. 지금 뭐 일단 사랑제일교회 그 자체만으로 보면 이제 신도랑 방문자를 포함해서 약 4천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여 명은 현재 신원 파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 양성률이 1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한 300여 명 정도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신도나 방문자 수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 그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600여 명 정도가 확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신도나 방문자들의 구성원입니다. 이제 50% 정도는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요. 그 나머지 한 1,400여 명 정도가 타 시도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600여 명은 아예 주소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감염이 되신 분들이 계실 걸로 판단이 되고 이분들이 거주지로 돌아갔을 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전국적으로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주최 측 추산이 한 5만여 명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야외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거리두기가 안 되고 마스크를 잘 안 쓰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을 안 하고 이따금씩 계속
제대로 착용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야외라도 거리두기가 안 되고 그러면 충분히 감염성이 있고, 이분들이 주변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 방문을 하셔서 분명히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차를 마시는 행위들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파는 며칠이 지난 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또는 광화문 집회발 어떤 감염 확산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소재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 이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그 여파로 N차 감염에 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감염원을 모르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깜깜이 감염 환자가 과거에 10%대에서 6%로 줄었다가 최근에 14%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더 이런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광화문 집회나 사랑의 제일교회를 주변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분들의 건강도 지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김 교수님께서 이제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건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상황이 지난 대구 경북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를 받은 2천여 명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312명이며 양성률이 16.1%로 높아서 신속한 검사와 격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명단이 부정확해서 모든 교인들을 찾아 격리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고, 현재의 서울 경기 상황은 지난 2월 3월 대구 경북의 집단 감염 사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때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의 제일교회 발 확진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비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 11일 만에야 지난 2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서울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일이 되도록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지 11일째 돼서야, 그제서야 서울시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너무 늦장 대응이라는 거죠. 지난 9일에 확진자 발생 일주일 뒤 참여교인 1,897명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뭐 정부나 보건당국에서 사랑제일교회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행태에서 과연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자유로운가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금 같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박용진 의원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뭐 코로나19의 근원지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도 분명 문제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의 부주의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성실하고 일반적인 신도들은 서울시에서 뭐 집회 취소나 폐쇄 명령도 안 내렸으니까 가도 되나 보다 하고 본인의 개인적 종교 생활을 했던 분도 상당수일 것 같은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2일에 확진자가 처음 나왔는데 13일까지 11일을 뜸을 들인 겁니까? 뜸 들일 필요가 있었나요? 방역당국, 서울시도 역시 방역 관련해서 본부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관련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서 저런 결정들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뼈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상하게 사랑제일교회가 마치 반정부의 어떤 뭐 온상, 본부 이런 역할, 센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되면서 이 방역 관련해서도 당국과 협조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언사들, 아까 뭐 집회 때 정광훈 목사가 하시는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누군가 바이러스를 갖다 퍼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잘못된 상식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여러 모습들이 보였다고 하는 건 그동안 여러 뉴스를 통해서 예배 현장에 참여하거나 지켜봤던 기자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바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말이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해야 할 성직자가 반정부 선동을 일삼고 또 이 방역 전선을 뒤흔드는 일에 나서게 됐는지 참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무차별한 시민들의 건강 위협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랑제일교회 상황이 지난번 대구 신천지발보다 더 위험하느냐면, 그때 여러분 다 들으셨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대부분이 상당히 젊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 명부가 명확하게 좀 짜여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이 사랑제일교회 사태 이전에 번지고 있었던 소규모 감염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안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충분히 격리와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발 교인들이 연령이 좀 높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똑같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더 큰 고통과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일파만파 지금 무차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서요. 오늘 저희도 국회에서 원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취소됐습니다. 국회의원들 모이는 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모이면 170여 명 국회 민주당 의원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보좌진들 모이죠. 예. 취재진들 모이죠. 그래서 꽉꽉 들어찹니다. 3-4배죠, 보통 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려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재차 3차 이렇게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려 놓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너무 여유 자작한 모습 보이시는 것도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만희 교주가요, 그래도 그 고령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었던 것에 비하면 국민들이 왜 지금 정광훈 목사한테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한 가지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것은 있습니다. 서울 의료원 전체 병상을 다 비우고요. 지금 전체 코로나 대유행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전체 병상을 비우고 지금 대비는 해놓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도 역부족일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 조심조심 다 같이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고요. 지금 서울시가 11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사실상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김병인 박사님, 어제도 저희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특히 코로나19 국면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가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측면에 대한 제기도 계속 오늘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소비 쿠폰, 외식 쿠폰, 배달원을 직접 만나서 카드로 결제하라라고 통보를 했을 그 시점에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라는 메시지가 나가서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케 했는데, 사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려했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속하게 서울시의 의무를 다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도 서울 시민들이고 국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방역 당국이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뭔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면 보다 신속한 조처를 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제가 이 자리 돌직구쇼의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때 긴급 속보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뭔가 심상치 않구나. 제2차 대유행의 전조가 보이는구나라고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들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바로 전전날로 돌아가게 되면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좀 살리고 뭔가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거든요. 어제는 대체 휴일이었습니다. 이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휴가를 통한 여가를 좀 즐기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외식 쿠폰 등 소비 진작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격리보다는 조금 더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마음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OECD 국가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이 이제 기적적으로 어느 정도를 방어했다는 듯한 이 경제의 방점을 찍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가을 정도가 되게 되면 2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고 그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나면 훨씬 더 심각한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대유행이 훨씬 더 심각하게 퍼져나가면 이미 경제가 마비될 정도의 격리 현상들은 더 심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의 재정들은 이미 코로나에 대한 전반기 때 상당 부분 집행이 된 터라 그 위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큽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는 과거에 대한 누구의 탓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건지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정부의 조급함이 화를 키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지금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감염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당, 카페, 주점, 시장 등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 시스템의 붕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매 순간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이 정말이지 가슴에 와닿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은경 본부장의 이 당부를 우리 국민들도 새겨드려야 될 것은 분명하고 우리 정부도 제발 좀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를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은 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건강을 두고 좌고우면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파주에서는요. 스타벅스에서 4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파주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드시다가 확진이 된 분들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수비 쿠폰 준 게 누굽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건 누굽니까? 과연 이 파주 스타벅스에서 확진된 분들이 죄가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 떠오르는 대목이고요. 자, 누적 확진자가 48명입니다. 지난 8일 초기 전파자로 추정되는 확진자 2명이 당시 매장 2층에서 마스크를 안 쓴 채 3시간여 대화를 했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확진자가 26명, 30분 이상씩 2층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30분가량 머물렀다는 거예요. 방역당국은 CCTV 확인 결과 에어컨 밑에 확진자가 앉아 있었다. 에어컨 바람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희 교수님, 정은경 본부장의 말 그리고 파주 스타벅스에서 48명이 확진된 것을 두고 사실 우리 실생활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좀 공포스럽게 여기거든요. 당장 저희 스튜디오 앞에 나가도 스타벅스가 3-4개는 됩니다. 점심시간 전후로 스타벅스를 지나보면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1층, 2층. 길 건너면 3층까지 꽉꽉 차 있고 커피 마시면서 마스크 쓰고 마실 수 없잖아요. 마스크 벗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줄 서고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저게 파주가 아니라 광화문 스타벅스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단 제가 보기에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가 다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만 그러냐? 식당도 다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무더운 지금 30도를 훨씬 넘는 이 무더위에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건은 그럼 에어컨이 전파를 가속화시켰냐? 물론 바이러스의 비말을 에어컨이나 뭐 비단 에어컨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바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뭐 바람이 불거나 공기의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비말이 조금 더 멀리 가는 것은 맞고 그 환경에서 마스크를 안 썼을 때에는 감염의 우려는 더 커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저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해당 커피숍에 있었으면 감염의 확률은 극히 낮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뭔가를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뭐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탈 때도 에어컨이라든가 환기시설 계속 굉장히 센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 예. 환경이 놓여졌으면 마스크랑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중교통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유가 마스크 때문이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방역당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등 기타 다른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놓인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시키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환기를 시킨다고 해서 저런 물리적인 어떤 공기의 흐름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기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환기를 뭐 하루에 몇 회를 시킨다고 해서 그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네. 비말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환기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저희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마스크 마스크를 쓰고 카페나 음식점 가라고는 하시는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가급적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카페를 안 가는 게 방역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안 가면 그만큼 감염의 확률은 없어지겠죠. 근데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면 가급적 그 환경에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고 식당을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식당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드실 수는 없으니까 거리두기,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지켜준다든가 아니면 출입 시 발열이 무조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닙니다만 물론 발열 이외의 증상을 보이는 감염 환자들도 있습니다만 발열 체크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 수단, 그러니까 대응적인 방역 수칙을 조금 마련을 해두셔야지 이 상황을 조금 어떻게 완화할 수 있지. 지금 환경이면 어떤 식당을 가든 어떤 카페를 가든 누구나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30분가량 머물렀던 분도 확진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30분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교수님. 어찌 보면 사람 많을 때는 들어가서 주문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주문하고 기다렸다가 음료 받고 앉지도 못하고 나왔을 때도 한 30분가량 걸릴 때도 있는데 짧게 머무르는 것도 능사는 아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1분을 머문다고 해도 감염원이 있고 충분한 양의 비말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감염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과 군, 콜센터도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 직원 8명이 확진 판정받았고 23일까지 공원이 잠정 폐쇄, 출입 통제가 됐습니다. 광진구 한 어린이집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돌본 어린이가 한 120명가량, 와 엄청 많네요. 이 부분도 좀 걱정이에요. 대구 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도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거 두 어린이집이 모두 다 광진구, 대구 모두 다 좀 걱정되고 있고요. 가평의 한 군부대 병사 2명도 접촉 뒤에 감염이 됐고 서울 서대문구 농협 카드콜센터 직원 6명도 현재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광진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김병민 박사 사신 동네 근처잖아요. 네, 제가 있는 곳이 광진구고요. 지금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어머님들의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으로 교회에 다녀오고 나서 또 이 집회까지 갔다 온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혹시 전파가 된 것인가 지역 내에서도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좀 들어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위기와 경각심들을 한껏 고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나서야 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코로나19의 감염 이후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또 이 노약자의 감염 이후로 나타나게 될 걱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4살, 5살 아주 작은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 운영을 하게 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사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산되거나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정인 교수님 또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사형감,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강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한 혀라고 오늘 한 조간신문은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6.25가 난 그날 네. 그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육군 제1사단이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도 안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1사단에 있는 참모들이나 장교들이 군인들이 그냥 장군은 없는데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한강을 넘어 도망갔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사형감이거든요. 사실 친일 이청산이 거의 99%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는 과장 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승만이는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자, 연일 이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뭐 거침이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사형감, 이승만은 역적, 그리고 또 국가를 바꿔야 한다, 애국가를.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예,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라디오에서도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죠. 대표적인 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미국에 빌붙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미국이 아닌 소련에 붙었어야 되느냐? 난 저는 그런 질문도 들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당시에 우리가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부적 역량을 갖췄다고 믿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드는 거고 오히려 글쎄요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로 6.25 직후에 미국과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죠. 그 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튼튼한 안보 속에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했다? 사실 근데 미국과도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할 과정 속에서 굉장한 미국이 압박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을 껄끄러워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백선엽 장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주장을 들어보면 백 장군이 6.25 전쟁이 났을 때 마치 현장에 없어서 그리고 나서 또 1사단 당이었는데 당시에 그 군부대로 오지 않아서 복귀하지 않아서 사단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장군들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마치 미복귀를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실제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6.25 때가 1950년 4월 22일 날 1사단에 부임하고 나서 6.25가 나기 직전이죠. 6월 14일 날 시흥에 있는 보병학교에 고급 간부 훈련을 받으러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25가 났다는 발발 소식을 듣습니다. 시흥에서. 그러고 나서 아마 복귀했을 것 같은데 마치 저런 것들이 마치 역사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뭔가 친일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 친일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딱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영웅이 아니다. 이런 딱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팩트를 좀 호도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지적인데 박용진 의원님 정작 본인의 과거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재 군부 정권에 연이어 몸담았던 것과 관련돼서 나는 생계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친일청산을 강도 있게 주장하는 이유도 그런 옛날 공화당과 공채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록 그것이 생계형이긴 하지만은 생계형이지만 그거에 대한 원조가 있기 때문에 더 원칙에 충실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독재 군부 정권에 몸담았던 게 나는 생계형이라 괜찮다.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 기억에 말이죠. 광복절에 8.15 광복절 기념사가 대통령 기념사보다 광복대전 기념사 이렇게 주목받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처음 아니에요? 최초죠. 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이전에 광복회 회장님들께서는 친일청산에 강력한 불만 이런 게 없으셨나? 그게 아닐걸요 아마? 광복회가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헌신하셨던 분들과 유족 그리고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맞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그 잘못된 부족한 부분들을 상징하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충실하게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그분들을 기리는 역할을 하는 광복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하나로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합,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좀 공급해주는 그런 단체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광복사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광복절 기념사가 오히려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더 주목받는 것이 적절한가 싶어서 일단 유감스럽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몰랐네요. 김원웅 광복회장님께서 삼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것만 알고 있었지 공화당 공채 혹은 이제 민정당에서도 복무를 하신 걸로들 보도를 하던데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생계형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이렇게 폭넓게 대한민국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대한민국의 이렇게 좀 미래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최대 치욕의 전투가 어디냐면요. 장진호 전투 아닙니까? 장진호 전투. 네, 미 해병대가 거의 괴멸 수준까지 갔었고 미 해병대 역사상 이런 치욕적인 패배가 없죠. 17,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소총하고 수류탄 몇 개, 박격포 몇 개밖에 없는 중국군한테 포위돼가지고요. 세계 최강의 미군이 후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미 해병대가 그렇게 기록하는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그 퇴각하는 전투를 통해서 중공군의 남하를 막았기 때문에 원산에서 제대로 함흥에서 제대로 철수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6.25 전쟁에서 큰 반전을 이뤄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전투를 통해서 그 패배해서 퇴각하던 스미스 장군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격 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사를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과가 있으면 크게 얘기해서 후손들에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열강들에 의해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바쳐서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들, 관동군을 만주 땅에다 묶어놓는 역할까지 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승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광복회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원웅 회장이 2년 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김정은이 낫다라고 발언을 한 사실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일 위인맞이 환영단 행사에 축사를 했는데 김정은 방남 환영단체고요. 옛 통진당 출신이 주축이 됐습니다. 당시 김원웅 광복회장이 박근혜보다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개념 있다고 생각한다. 일왕에게 개처럼 충성 다하겠다 혈서 쓰고 독립군 투벌 앞장선 집안에서 큰 박근혜보다는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자란 김정은이 낫다라는 논리인데 이렇게 발언을 한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는데요. 광복회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박근혜 김정은이 낫다. 그러면 당시 6.25 전쟁으로부터 이승만이 아니라 뭐 김일성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됐다라는 주장인 겁니까? 어떤 주장입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김현우 회장의 발언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저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독립군 자손으로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과거를 보니까 전역적인 이제 정치인이더라고요. 정치인인데 광복회 회장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그날 사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광복회가 우리의 과거에 어떤 그런 걸 반성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굉장히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계속 친일 반일 이제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파미와 관련해서랄지 아니면 김원웅 회장이 저런 축사를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여당 측이나 진보 진영에서 보면 굉장히 반기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과연 광복 회장이 본인의 그냥 의사만 가지고 저런 연설을 했을까?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약간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개인견해죠. 네, 개인견해고 또 하나 이제 본인의 어떤 과거에 살아온 경력을 보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계속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변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요.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는 또 꼭 독재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부역자 역할을 하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 과연 그 수단 방법이 없었냐는 거죠. 본인이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 자영업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왜 골라가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전에 이제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독재 정권 때 데모를 하지 않고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당신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 사실 많이 들어요. 아, 김광삼 변호사님한테? 저 많이 듣죠. 느닷없이? 예. 아니,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 이제 운동권과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또 경우에 따른 현 여당의 어떤 관련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독재 정권에 싸워서 투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대학교 한 1학년 때 되면 사실 어떤 정치인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좀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고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하고 아니면 충분히 어떤 성인이 된 상태에서 군부 독재랄지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권에서 일하는 거는 좀 저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정말 촉발된 이 어떤 친일 반일 프레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는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복 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 예. 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광복 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 그 정도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또 웬일인가. 이낙연 의원의 이 호들갑 발언도 지금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가 사전에 이 원고를 알고도 그냥 연설을 하게 두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침묵 연을 옹호,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내용 사전에 확인하고도 수정 요구를 안 했다. 여권 관계자는 광복회장 연설에 대해 청와대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듯하다라고 말했고요. 김원웅 회장의 발언 논란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무반응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은 호들갑 떨 일 아니다. 김부겸 의원은 광복회장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유기용 의원은 통합당은 친일파의 대변자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의원들이 파묘법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맞물려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입니까? 김병인 박사님.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여권의 반응들이 저런 말 할 수 있다. 라는 반응이에요? 박용진 의원님만큼만 사실 여권 인사들이 이야기를 조금 끄집어냈으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시절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서 썼던 그 당시 글이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 라고 2015년도에 아마 썼던 기억이 나고요.
대통령 선거였던 2017년 5월달 전인 2017년 4월에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 묘역 참배 등에 대한 행보를 계속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 회장 강복 회장의 논란이 됐던 기념사 원고를 보고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좀 맞지 않다,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라고 제지 혹은 문의조차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지금의 이 광복절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늘 나오는 대표적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 하나.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통해서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웬걸 오히려 광복회장의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또 친일과 반일에 대한 프레임으로 결국 정치권을 또다시 소용돌이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역으로 물어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원웅 회장 혼자만 얘기했으면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참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에 나와 있던 차기의 주자들이 스스로가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가서는 안 된다고 손을 글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낙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낙연 의원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특히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일본과 가까운 지일파 정치인입니다. 작년도에 일본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났을 때도 일본으로 특사를 누가 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1순위로 꼽았던 게 이낙연 당시 총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순간 핵심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혹여나 이런 방식의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아닌지 뭔가 광복회장의 발언이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이 친일 발인 프레임으로 정치권을 다시 한번 올가매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상황부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문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당과 야당이 함께 손잡고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계속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점 속에서 꼭 이런 발언들로 국민들을 다시 한번 상처내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는 김원웅 회장을 넘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김원웅 회장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독설도 날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왜 이러냐? 우리 군이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북에 대한 참수부대 창설한다고 북에서도 문재인 참수부대 창설하면 어떻게 하냐? 완전히 이명박근혜의 길로 가네. 다시는 김대중 노무현 팔지 말라라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도 올리긴 했는데 고승덕 의원님, 그거야 김 회장이 생각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궁금한 건 이렇게 논란이 일 것을 청와대가 예상을 못했을까요? 왜 그 원고 그대로 연설을 하게 뒀을까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즘 부동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좀 얻어맞고 있고 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친일 프레임이 갑자기 확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의 관심사를 지금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여권 청와대에서는 이 친일 프레임이 급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즐기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 견해시죠? 네, 개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김원웅 회장님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당초 공화당 이렇게 직원 당뇨로 들어간 건 생경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97년도에 느닷없이 꼬마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가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생계형으로 하셨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념과 소신과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철학, 역사에 대한 그런 생각이 확고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생계형이라고 과연 변화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 사회자님은 이 북한 참수부대 이 부분을 이제 그냥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다고 쳤지만 저는 이게 무심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집안에서 자란 거고 김정은은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 낫다 이런 말이 있었고 모 신문에서 보도한 거 보면 이렇습니다. 한미동맹은 거짓말이다. 왜냐?
미일 동맹에 남한을 종속시킨다 이런 그 말을 한 걸로 그 주요 어떤 신문에서 보도가 됐고요. 예. 더구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김 회장이 말한 걸로 보도가 됐냐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가장 나쁜 침략 전쟁 연습이다. 내 세금이 이따위 훈련에 쓰이는 게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이런 일련의 주장이 마치 그 독립운동 또는 이제 그쪽으로 모든 걸 합리화시키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건 누가 종북이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북이라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친북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누가 지적하는 경우에는 김 회장님이 참 방어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이 광복, 또 독립운동, 역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왜 자꾸 진영 논리적인 시각으로 자꾸 논란이 정말 국내에서 전개되는지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역사, 이건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떳떳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이런 역사들은 좀 빨리 청산하고 우리가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온 국민이 통합해서 나가는 이런 게 정말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고순덕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출신의 조홍천 의원의 돌직구 발언인 겁니다.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지지율 숫자는 현실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언젠가부터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잣대로 여권이 간호했다는 겁니다. 이중잣대로 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에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다. 조홍천 의원이 검찰 출신으로서 현 정부와 검찰 간의 갈등 그리고 김원호 회장 등의 어떤 과거사 논란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는 우리에게 거꾸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어떤 취지로 쓴 글이냐. 더 이상은 현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정말 문제 아니냐. 모두의 목소리가 완전히 원보이스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말도 있다. 다들 친문들 의식하는데 이 정도의 글에 용기라고 하니 서럽다. 조심스러운 우려는 어쩌다 익명으로 나오고 당당한 실명이 소심한 익명을 공격한다. 계속 자기 검열에 열중하다 보면 그 익명조차 사라질까봐 조마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네. 조홍천 의원이 굉장히 날선 발언을 했어요. 현 여권을 향해서 모두의 목소리가 한 보이스가 되고 있다. 자기 소신이나 용기가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편가르기와 이중잣대로 점철됐다. 특히 검찰 출신이잖아요, 김 변호사님. 저는 민생이 없다,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홍천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의 임의 스펙트럼에서 이제 좌와 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중간이 있죠. 그래서 설사 진보 정권이라 할지라도, 진보 당이라 할지라도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야 돼요. 이게 너무 좁게 되면 결과적으로 극우가 된지 극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경계할 부분은, 민주주의사에서 가장 경계할 부분은 뭐겠어요? 바로 원보이스예요. 한 팀이가 한 몫을 낸다? 이것이 가장 경계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그대로 얘기하면 일단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면 그건 보수예요. 그리고 이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 보수고 옹호하면 진보입니다. 정의연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고 정의연을 옹호하면 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지 부정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박원순 시장이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 진보가 되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를 옹호하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의 저 작심 비판에 대해서도 통합당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면 그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자체가 정말 이제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걸로 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최근에 이제 광복회의 어떤 광복회의 발언이랄지, 더군다나 이제 여당 자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좀 포용을 하고 가고, 내부에서 원보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정책을 반영한다랄지 어떤 당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어떤 생각과 괴리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가장 경계할 부분은 바로 저는 원보이스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조홍천 의원과 관련된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였는데, 이 같은 조홍천 의원의 소신 발언에 비판 댓글,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대고 할 말하지 마시고 자한당에게 할 소리를 하세요. 민주당은 창당 이래 제일 잡음 없이 굴러가는 듯 보인다. 제발 이런 글 올려서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고 180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미통당이 안 받아줘요? 그럼 탈당하세요. 선비질하지 말고. 이래서 검은 머리는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검은 머리 비난 또 나왔습니다. 조홍천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등등의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신동근 의원도 조홍천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말로만 민생을 말하지, 이런 프레임은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보수 세력의 프레임이다라고 조홍천 의원의 발언을 공격하는 입장을 신동근 의원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조홍천 의원과 또 박용진, 금태섭 의원과 굉장히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저희 다 돌직구쇼 나왔었던 분인데,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조홍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조홍천 의원을 비판한 신동근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편가르기로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누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곤란하시죠? 저는 조홍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요. 또 명약은 입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아마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조홍천 의원 글을 읽어봤는데요. 평소 조홍천 의원답지 않게 앞에 내가 왜 이 글을 써야 되는지 길게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글을 늘어서 쓰신 걸 보고요. 참 주저주저 고민 많이 하고 나서 욕먹을 각오하고 섰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유시민 의원의 항소이유서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학생운동권 출신의 재판을 하고 항소이유서를 내던 학생들이 반드시 그 글귀를 자기 항소이유서에 넣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대표 나온 3분과 또 8분의 최고위원 후보자들 모두 다 맞다, 위기다, 뭔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잘 되고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조홍천 의원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답게 가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은 저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당대회는 원래 기존 질서에서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또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 당으로 치면 당청의 새로운 관계, 당정의 새로운 관계, 당과 당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힘을 잘 결집시켜낼 수 있을 것이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중구난방이 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허가된 중구난방의 시간이 바로 전당대회인데, 이 전당대회가 그냥 다 잘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볼 때는 위기라고는 얘기하는데 위기에 대한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읽었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여름에요,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기 싫지만 나가서 잡초도 뽑고요, 거름도 주고요, 그 구슬땀을 흘려야 가을에 풍년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름에 밭에 나가기 싫고 논에 나가서 일하기 싫다고 그냥 풍년가만 부른다고 풍년이 오겠습니까? 대풍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장마, 수해, 태풍 그리고 이 병수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기 위해서는 그때 치열한 구슬땀이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온 위기직무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잘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서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있는 선거와 또 앞으로 있는 모든 관계에서 더 잘 풀려나가는 풍년가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쓴소리했다고 다른 당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용진이 또 조홍천 의원 아따 민주당의 충신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애정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가야 당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된다. 예. 제 생각입니다. 조홍천 의원에 동의한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개인 견해도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도 현 정부 여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진중권 교수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 보면서 조폭 문화가 생각났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현 정권이 민주주의 원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폐청산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적폐니까. 자기가 적폐가 된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알다 보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지금.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자기들 밑으로 가서 검찰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개혁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검찰은 그럼 그 정권의 개가 되는 거고. 윤석열 총장을 처음에는 충견이나 애완견으로 생각했다가 맹견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가혹하게 지금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추미애가 딱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개로 만든 게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이성민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독립성 자체를 없애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뭐 손발 다 잘리고 그냥 목만 달려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검사의 본분이 무엇이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용기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프에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아베 총리인데요. 전 비서실 직원 측이 피해 여성의 피해 호소와 인사 요청 들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자 피해 여성이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피해자분이 임기 중에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정보를 기획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상황 하나도 모르고 있던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안다 모른다 그 자체도 모순이죠. 피해 사실 자체가 고소 사실 자체가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확립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조했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보는 그 뒤 후임자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보를 시켜줬습니다. 박원순 시장 측이 피해 여성의 피해 호소, 전보 요구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 여성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측에서는요. 2017년부터 인사 요청해 왔다. 무슨 소리냐. 4년 동안 20여 명의 시 관계자에게 고충을 호소해 왔다. 라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과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1월까지는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님을 설득시켜주시고 보내주신다세요. 라고 피해 여성 측이 정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그에 대해서 저는 대환영입니다. 꼭 보내드리겠다. 마음 추스리고 파이팅.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2017년 6월 15일 인사과장과 면담 후 상사에게 해당 여성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걸 공개했고요. 텔레그램을. 저 나가는 거 과장님께서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려서 너무 일찍 말씀드린 바람에 워크숍에서 실장님께서 날 남아주면 좋겠다고 하신 상태라 고민이 많이 된다. 실장님께는 우선 약속하자고 하셔서 여러모로 상황을 봐도 나간다고 주장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인사 담당 주임에게 이렇게 텔레그램에 본인의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이번엔 꼭 탈출하세요. 상사와의 대화 중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텔레그램 대화가 오고 간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변 박사님, 지금 텔레그램이 있는데 왜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박원순 시장을 보좌했던 비서실 실장 측에서는 저런 피해 호소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정치적 음해라는 표현을 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소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방조 자체도 정치적 음해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들이 공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아픈 상처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지금 이 텔레그램에 대한 대화 내용도 결국은 이 전 비서실장이 그런 일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세상에 언론에 공개가 되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게 되면서 이 텔레그램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있었던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박원순 전 시장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이루어지게 되는 수사의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보다 명확하게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명한 수사에 나섰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련된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이런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로 세상을 호도하기보다는 아주 진실하고 성실되게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에 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야당 지도부 측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앞으로는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피토한 아베 건강 이상설 증폭. 2달 만에 또 검진. 아베 총리가 어제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7시간 반이나 받았다. 정기 검진 2달 만에 이례적 검진이라 일본 내에서 이 얘기가 많습니다. 아베 총리가 관저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보도한가 하면 그의 걸음걸이가 느려졌다라는 보도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건강 확인 차원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자민당 일각에서 총리 사임에 대비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님, 네. 일본 내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가 왜 피까지 토하며 그러니까 총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건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무를 좀 무리하게 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총리를 한번 할 때 그 궤양성 대장염 이 증세해가지고 도저히 총리직을 수행 못해서 한번 그만뒀다가 그리고 쉬고 나서 이제 다시 총리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지병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병이 걸리는 이후에 이 아베 총리는 새로운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이 과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에 무리가 생겨서 온 거냐 아니면 그 지병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이제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정밀 진단을 최근에 그 정기 검진 이후에 2달 만에 한 거 보면은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은 누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총리직 수행할 수 있다 없다 또는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게 좀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다시 246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욱더 부쩍 는 수치입니다. 지금 200명 안팎의 굉장히 많은 양의 확진자가 3일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서울에서 131명,
경기에서 52명, 인천에서 18명이 발생을 해서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많은 숫자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한 분 더 늘었다라는 안타까운 속보도 현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46명.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날 만큼 찜통더위였는데 오늘은 더 덥다는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캐스터 연결합니다. 허영 캐스터, 이거 오늘 얼마나 더 더운 겁니까? 예? 네, 나날이 심해지는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더위에 대비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제 뒤에 이렇게 시원한 분수대가 있는데도 더위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에 밤잠 이루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 강릉이 26.7도, 대전은 25.4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4도, 강릉 36도, 대구는 무려 38도까지 치솟겠고요. 높은 습도 탓에 체감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우에 폭염,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고된 여름나기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요즘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주시고요. 날이 덥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라이브 방송 2, 3알로에서는요. 오늘 주제 청와대 대 김종인 위원장의 진실게임이라는 뉴스, 오늘 본방에서 하지 못한 뉴스인데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고승덕 변호사님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정말로 계속 강조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강조가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